국내 예탁금이 65조고 신용장구가 19조 정도 좀 넘는데 비율로 따지면 30%가 안 됩니다. 고액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는 시장이 급락해서 신용장구가 털릴 때나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보통 40%를 육박을 하게 되면 시장 고점 징후고 30% 이하로 갔을 때는 시장 바닥 시작을 하는데 지금 30% 이하예요. 코스피가 3,000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금 30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인 거죠. 네, 안녕하세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어 이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시대 공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에 공약으로서 코스피 5천 얘기를 했었죠. 0.5배에서 1배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1배 안 되는 기업들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그럴 가능성 얘기를 한 건데, 일단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쨌든 공약이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는 것 때문에 일단 이게 화두가 된 거고, 그래서 우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보호라든가 권익 확대를 위해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하게 됩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그래서 상법 개정 수혜주들이 급등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제도화, 그리고 지배주주 사익 편취 근절 등을 약속을 한 것이고,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 후에 자유의 상장 이런 것들 이제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예 막을 수는 없다 보니까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 물량의 일정 부분을 이제 우선 배정하는 이런 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선 주가 조작이란 시세 조정에서는 원스카이 아웃 제도를 도입을 하고, 미공개 정보 활용의 임직원과 대주주에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 이것을 상당히 이거는 이제 후보 시절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업 지배주주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고 상법 개정 재추진을 하겠다고, 이게 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고, 그리고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었고요. 쪼개 상장 얘기했었고, 자사주 원칙적 소각으로 이제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해서 신용증권이 자사주 비중이 50%가 넘다 보니까 걔가 그렇게 급등한 겁니다. 키움증권이라든가 증권주 중에서 자사주 비중 높은 기업들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됐고, 외국인 투자 요건 개선의 부분에서는 신용 외교를 통한 코리아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좀 많이 해소가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AI 100조 시대에 개막을 해서 이제 정부 예산 증액 및 이제 민간 투자 확대하는 것인데, 오늘 이제 추경 예산 35조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에 시장이 눌렸던 것들이 약간 반등 모멘텀을 그런 식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에 보면은 이재명 정부의 관련 주요 공약 요 크게 세 가지에서 이제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앞으로 큰 모멘텀이 이제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과연 가능한가라는 거 봤을 때는 상당수 증시 전문가가 이제 코스피 5천 달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자산운용사들 대표들이 주로 이제 가능하다는 쪽의 논리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불가능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다는 쪽에 얘기하신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대체로 해서 대통령 임기 내 코스피 5천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전체 전문가 30명 중에서 18명, 불가능하다가 12명, 이렇게 6대 4로 이렇게 나눠졌고요. 이거를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에서 나온 뉴스인데, 인터뷰에 나왔던 분들에 대해서 빨간색이 가능하다, 파란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검은색은 중립적인 의견이고요. 황성한 타임폴리오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개혁 에너지와 이머징 시장으로의 글로벌 자본 이동 움직임이 맞물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 밀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고객 예탁금이 65조 넘은 상황이고, 외국인 주도의 대응주 장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외국인 이머징 마켓으로 지금 자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 같고요. 역대 대통령 김민구 VIP 자산운용 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한 주가 부양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 움직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질 것이라 얘기를 했고요. 강대건 라이프 자산운용 대표도 일본은 밸류업 정책으로 증시 주가 수익 비율 PR이 16배 수준으로 상승했죠. 지금 국내 증시가 그렇게 올랐어도 아직 10배가 안 됩니다. 코스피 지수의 퍼가 현재 8배인데 현재는 9배 정도 돼요. 일본 수준으로만 올려도 5천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왜냐면 지금 2배면은 18배, 16배 되면은 5천 되죠. 그리고 저랑 동명이인이나 이창환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대표, 코스피 5천은 상법 개정안 및 자사주 의무 소각 등 자본시장 개선 방안이 공약대로 모두 실현된다는 전제 아래 가능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 못하다 좀 달성이 어렵다고 하신 분은 이제요 한국 상장 회사 협의회 전무
님께서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라는 펀더멘털 개선 없이 코스피 5천 달성은 영원하다.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주가라는 게 이제 그 이익의 함수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적 성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규제 완화, 상속세율 인하 등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뭐 그러면은 이런 여건들이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엄창시 운용본부장 같은 경우도 저출생, 그 고령화 가속화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 구조와 산업 구성 그리고 떨어지는 성장률 등이 증시를 발목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배재구 한국투자 신탁운용 대표도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선 그 기업 성장과 제도 개선 두 가지가 동시에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상승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세윤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따른 할인율은 30에서 40%인데 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것만 해서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3,400에서 3,5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상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배당 확대, 주주 환원 강화, 기업 펀더멘털 개선 등 여러 요인이 받쳐줘야 한다라고 해서 뭐 다 논리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을 다 하셨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5천을 가려고 하면은 이런 구조적인 개혁이라든가 기업들이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정책들이 펼쳐나간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낮은 주주 환원, 분할 상장, 이중 상장, 해외로의 자금 유출, 석게임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국내 증시 강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코인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국내 증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5,000P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사실 이런 것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 주주 환원율 35% 이상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도 사실 매수할 필요가 있으세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강원랜드,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오늘 그 얘기도 잠깐 할 거고 상법 개정안 처리 가장 많죠. 그리고 기업 펀더멘털 개선, 지배 구조 개편 및 주주 환원 확대, 기업 활동 지원 및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망 업종으로는 30분이 대답하신 게 지주사, 증권금융주, 방산조선주, 반도체, 접어주, 유통, 식품, 내수주. 사실 이런 종목들 다 주가가 다 급등했어요. 반도체 정도 빼고는 반도체는 하이닉스로만 사니까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4조 넘게 사고 있는데 국내 코스피 산 거 대부분을 SK 하이닉스 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제 정고점을 트라이한 상황이고 저 PBR 종목도 많이 올랐죠 또. 그리고 지주사 종목들 뭐 CJ부터 해가지고 지주사들 많이 올랐고 한화, 두산 요즘 두산주가 잘 타죠. 증권주도 엄청 삼성증권, 키움증권, 뭐 신용증권 보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금융지주사들 다 올랐죠. 다 급등했어요. 하다못해 저희 IN 금융지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방산조선주 말할 것 없이 많이 올랐죠. 또 식품 그 유통식품 내수주도 현대백화점 주가 보고 신세계도 지금 그 신고가 트라이 가는 상태고 이마트 같은 거 많이 올랐다가 이제 그 마트 영업시간 규제 때문에 롯데 쇼핑 같은 경우도 롯데마트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좀 최근에 좀 주가 좀 빠지고 있지만은 그런 내수 유통 식품주도 많이 올랐다는 거죠. 식품 쪽은 뭐 삼양식품, 농심도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가장 이제 앞으로 그럼 더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 기대는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거든요. 이번 주 주말에 관찰 대상국 지정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그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3위 수준의 주식시장 규모인데 여전히 MSCI에서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FTS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 MSCI가 이제 그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영문 공시라든가 기업 지배 구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선진국 지수 편입을 보류 중인 상태인데 이를 대선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단 말이다. MSCI 선진국 지수를 위해서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지배 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고 빨리 처리하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대한 개선을 전면 재개를 했죠. 그리고 지난해 이제 그 3월 말에 이제 재개가 된 것이고 외환시장 운영 확대 새벽 2시까지 연장을 했고요. 지배구조 개선은 뭐 상법 추진이라든가 아직 입법하려고 안 됐지만은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문 공시 확대라든가 그래서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점점 확대할 예정이고 지수상권도 개방을 해서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분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 옵션 위클리 옵션 시장도 더 지금 개방을 할 것 같아요. 선물 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더 개방할 것이고 그래서 이달 발표되는 MSCI 연례 시장 분류에서 워치리스트 관찰 대상국 등재 가능성이 일단은 뭐 좀 높아졌다를 보고 있고 만약에 일부 여건 미충족으로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정이 되게 되면은 등재 후에 보통 1년 이상의 심사를 거쳐서 편입시키기 때문에 실제 편입은 28년 정도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편입될 경우에는 대략 한 75조 규모의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것으로 골드만삭스에서 분석을 하겠는데 사실 그 워치리스트에 등재되는 것만으로도 그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먼저 좀 들어올 수 있고 올해 11월 달부터는 그 세계 국제지수 관련 수급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MSCI 제가 한번 이 얘기 했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작년에 되게 안 좋을 때 앞으로 모멘텀이 뭔가 했을 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세계 국제지수 편입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 두 가지 수급이 같이 들어왔을 때는 생각보다 큰 장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 MSCI 관찰 대상국 등재 여부가 주목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제도 개선 여부라든가 정치적 실행력 을 통해서 실제로 선진지수 편입에 대한 어떤 변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쭉 있어요. KB증권과 MSCI에서 정리한 자료인데 국내 증시 MSCI가 이제 국내 증시의 지적사항이 영문 공시 부조, 지배구조 정보 불투명,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등 과도한 규제, 외국인 통합 계좌의 나른 활용도, 장외 거래 제한. 그 NXT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한 겁니다. MSCI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진국 지수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넥스트레이드 만든 거예요. 거래 대금 30조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게 거래 대금 비중이 30%인데 꽉 채워가지고 더 지금 약간 그거 거래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더 문제가 생기면 아까 더 거래가 늘리게 되면은 NXT에서 삼성전자 매수 거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배당 절차, 역의 외환 시장 부재, 공매도 금지, 향후 계획 부재한 점도 지적했고 인덱스 상품 개발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지금 다 개선 중에 있습니다. 개선이 된 것도 있고 개선 중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이제 그런 기대감이 높은 편이고 그래서 어제 나온 내용들 보면은 이제 6월 20일에 정포선 평가를 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 정포선 편의성을 평가를 하고 재벌 결과를 25일날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거 등재되는 봐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SCI 편입될 경우는 75조 자금 유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된다 그랬을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예탁금이 65조고 신용장구가 19조 정도 좀 넘는데 비율로 따지면 30%가 안 됩니다. 이게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는 시장이 급락해서 신용장구가 털릴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보통 40%를 육박을 하게 되면 시장 고점 징후고 30% 이하로 갔을 때는 시장 바닥 시즌을 그러는데 지금 30% 이하예요. 주가가 3,000원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3,000원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금 30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말 그대로 유동성 장세인 거죠. 왜냐면 신용장고 융자는 늘었는데 자올 때는 줄어들 때는 고객 예탁금이 더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동성 장세인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장세가 외국인 주도의 대형주 중심의 유동성 장세거든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외국인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액티브 자금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달에 이런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들어가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등재 시는 빠르면 26년도 가능한 겁니다. 내년에 등재되면 28년도고 이거 올해 관찰 대상국 등재가 되면 내년에 선진국 지수 편입도 가능한 거예요. 1년 정도로 보니까 최대 뭐 300억 달러 패시브 자금 얘기하고 골드만은 75조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매도지도 전면 개편했죠. 외국인 투자자들 신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약간 그 대형주 중에서도 아직 덜 올라오면서 밸류가 싼 애들은 좀 담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현대차 같은 것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현대차나 모선주라든가 밸류가 아직 좀 덜 오를 애들, 요즘 대형주 종목들은 좀 잡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코스피 5천 총력을 위해서 별도 위원을 상설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정문 정책위 소속 부의장이 얘기를 한 게 이제 상법 개정에 이어서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다룬 위원회를 당내 상설화해서 자본시장 활성화 작업에 이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본시장 활성화를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자금이 다 부동산을 가지 않고 주식으로 가고 뭐 부동산으로 당연히 가긴 하겠죠. 그래서 상법에 더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증시에 그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본시장 관련 위원회를 상설화를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기존 민주당 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가 있어요. 국장부할 TF가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있었던 코스피 5천 시대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이거를 같이 기능을 더해서 자산시장 전반을 다룬 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된 위원회의 우선 과제 중 하나를 자본시장법 개정을 꼽았고 최근 외국인들의 기대에 들어오고 있는 데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이 좀 더 좋아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책을 잘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하고 있는 거를 더 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고요. 분할 합병 시 합병회사가나 그 피해병 회사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인수합병 시 시가가 아니라 공정가격 적용한다던가 의무 공개 매수제 같은 경우도 이제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인수 시 일정 비율은 무조건 이제 주식을 공개 매수를 하게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소액주주들의 어떤 프리미엄을 보장을 하고, 또 물적 분할로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배정을 한다던가 자본 거래에 대한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해 관해서는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키려면 자사주를 산 다음에 소각을 해야 상대적 주가로 상승하는 부분, 이제 주당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주식 소각에 대해서도 좀 의무화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했고, 자산 시장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 미국처럼 그 자본 시장에 돈이 몰리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주택을 구매하는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기업도 주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며 빚을 내지 않더라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가가 오르면 차익뿐만 아니라 들고만 있어도 계속 배당 소득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해서, 일단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고 여당에서도 코스피 5천 달성 어떤 자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래서 한국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정치적 리스크 완화라든가 정책 추진력 확대되고,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환율 측면에서도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향후에 이제 1,310원까지도 좀 하락을 얘기했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 올라간 거는 환율 베팅이에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떨어집니다. 환율이 떨어지면은 다시 삼성전자 올라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수는 환율 베팅이고, 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사는 거예요.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하반기 중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성장, 그 전략적 알파 접근 병행도 뭐 구조적인 성장 섹터라든가 이런 좀 방산 조선, 조방원, 그리고 전력기기 뭐 조방원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것도 그렇고, 외국인 그러니까 배당세 개편 수혜 되는 것들, 아까 이제 주주 환원율 35% 이상에 대해서 분리과세, 그런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대차가 배당 주주 환원율이 이제 35% 넘고, 지금 주가도 자꾸 이제 자동차 뭐 미국 관세 이런 때문에 주가 눌려 있는데 배당 수익률 6% 넘어요. 그런 것도 지금 괜찮다는 거죠. 자사주 소각을 할 수 있는 기업들 환원 계속 하는 게 현대기아거든요. 그런 것들 관심 가지시고, 지주회사들 뭐 선별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개인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가 안 좋은데 그래도 더 추가 하락 아니고 버티는 종목이 LG화학이랑 포스코홀딩스거든요. 걔네가 저 PBR 종목들이에요. 지주사이기도 하고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브리홀딩스 같은 경우 최근에 급반등하는 것도 걔도 지주사고 반도체 업황 좋고 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P모건도 한국 시장 비중을 확대 조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안정성과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여당이 국회 장악했으니까 뭐 상법 개정 등의 그런 지배구조 개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원래 정상적인 거는 여당이 다수인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야당이 서수인 게 정상적인데, 그 전에 그 여소야대가 사실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 여대 야소가 돼야지, 그렇다고 너무 압도적으로 되는 것보다도 적정 비율을 유지를 해야 이런 정책 추진력도 좋고 하는데, 일단 그 상법 개정이라든가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추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외국인과 국내 투자 수급 상황도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국내 투자자 국장 복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그 지금 주식시장이 이런 유동성 장세 되게 되면 강세장, 중장기 장세장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도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아마 2부에서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한국 국내 성장률을 최근에 해외 IB로 눕히고 있습니다. 성장률 상향 조정 배경에는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가능성 추경 들어갔죠. 추경 얘기했고,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라든가 미중 관세 리스크 약화, 중국 성장률 회복 기대, 이런 것들 이제 대중 수출 효과 기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표에 보시면은 바클리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시티 내년 성장 높였죠.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올해 성장 높였고, 나머지들은 그대로인데, 대체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올해 성장률과 내년 성장률이 다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높였다는 거는 그만큼은 주식시장도 좀 더 긍정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 예탁금 3년 만에 60조 회복 유동성 장세 초입에 유망한 투자처는 어디인가요? 60조가 아니라 이제 오늘 기준으로 6월 18 기준으로 65조 넘었습니다. 아마 이게 22년 4월인가 뭐 그때 이후로 65조 넘어간 건 처음일 거예요. 최근에 뉴스가 증시 떠난 개미 돌아오나 해가지고 고액 예탁금이 3년 만에 60조 회복을 했는데, 이게 거의 6월 4일에 60조 돌파했고, 오늘 6월 18일 기준으로 65조 돌파했습니다. 60조를 돌파한 게 20년 11월 달이에요. 거의 뭐 3년 만에 지금 60조 돌파한 거고, 최고점이 21년 5월 3일 77조 9천억이었습니다. 21년 6월 25일에 장중 최고가 3,316포인트를 찍을 때가 그때예요. 3,316.08 찍을 때가 이제 이때고,
이때 이후로 빠질 때가 공매도 재개된다면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22년 5월에 다시 60조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최근까지 거의 3년 넘게 40조에서 50조에서 왔다 갔다 했다가 최근에 정권 바뀌고 나서 가파르게 지금 고객 혜택금이 올라오고 있고, 증권가에서는 미국 중심으로 사실 시장이 상승하면서 코스피를 떠났다면, 국장 탈출은 뭐 능지순 해가지고 많이 떠났다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2020년도 60조 돌파하고 나서 그때 유동성 양세 펼쳐졌잖아요.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가 막 잔고가 막 3분의 1토 막 일어난 거라도 코로나 장세 때는 막 기자가 3배, 4배 막 이상 그렇게 올라가 막 그랬었어요. 그 잘 이제 운영한 경우들은.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코스피 상승 요인 중 하나가 이제 매도 공백이, 그러니까 매도가 없는 거죠. 매도 공백도 있었고, 떠난 개미들도 시장 떠났기 때문에 매도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연극임이 시장 끌어올렸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주도의 대형주 장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 또 거기에 기획안들이 같이 사는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난 것이고, 개인 자금까지 들어오게 되면, 제가 그래서 최근에 뉴스가 보니까 예금에서 15조 원이 빠져나와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분당의 아파트 값이 난리도 아니에요. 미치겠어요 지금. 근데 주식시장으로 좀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주도에서 장세해서 개인 투자자까지 들어오게 됐을 때는 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게 오늘 기준으로 고객 혜택금 65조 돌파라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 정책 추진을 시사한 것도 상당히 투자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고,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수단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게 한 4천조 될걸요? 시가총액 보면 우리는 4천조 넘을 거예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2천조 시장이잖아요. 뭐 4천조 가면 5천 가는 거예요. 6천도 가겠네.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달성들을 걸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보여진 거고, 그래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금리 인하, 추경 편성, 증시 활성화 등의 정책 등의 이제 유동성 장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고, 요즘 예금께서 주식으로 넘어오는 상태예요. 코인 시장에서도 자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순매도가 지난해 7월 이후에 40조에 달했던 점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자금 유입 여력은 높은 상태다. 요게 MSCI 선진국 지수의 관찰 대상국 등재되고, 또 올해 4분기에 세계 국제 지수 관련 수급 들어올 거거든요. 그게 좀 더 미쳐진 거죠. 11월 달로. 들어오게 됐을 때는 일단은 1차 뭐 3천 돌파로서 얘기했지만 다 왔어요. 3천은. 자, 요게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이거 제가 마우스로 좀 얘기할 텐데, 이게 월봉이에요. 현재 상태고, 요게 그 빨간색과 검은색이 뭐냐면 이게 ADX DMI 차트거든요. 요 검은색이 ADX 수치고요. 요 빨간색이 DMI 플러스입니다. 파란색이 DMI 마이너스인데, 저는 이제 종목 그 과열을 얘기할 때 요 DMI 차트를 보는데, 지금 요 그 DMI 플러스가 30을 넘어가게 되면 시세의 시작을 알려요, 보통은. 그리고 요게 이제 10 밑으로 떨어질 때는 시장 바닥, 60을 넘어가는 과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ADX도 60을 넘어가게 되면 약간 과열을 얘기할 때 보면은 60 넘어가니 고점 나왔지 않습니까? 2021년도 고점 나왔던 게 이 시저고. 근데 요 모양이 12월 달에 DMI 플러스가 저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10 밑으로 떨어지고 올라왔는데, 그때가 이때예요. 비상기업 터지고 나서 이때거든요. 바닥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10년봉에까지 주가가 지수가 빠지거나 그 이하였던 역사적 기회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왔는데,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코스피 10년봉까지 지수가 빠졌을 때는 기회였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10 찍고 30 넘어간 자리, 지금 이 자리거든요. 요때랑 유사했던 상황이 언제냐면 2020년에 이때요. 코로나 팬데믹 때 급락하고 나서 요 10 밑으로 찍고 저점 찍었죠? 30 넘어간 자리, 요때예요. 20년 말. 그러고서 이제 그 3,300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시세가 시작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간다 그러면은 이전 3,300 트라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일단은 여기 지난해 7월 달을 넘어갔습니다. 지수가 조정받기 넘어갔고, 코스피는 21년 말, 22년 초 여기 이제 3,000 라인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삼성전자만 올라가도, 기존 현대차라든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대형들이 올라가도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일단은 3,300까지는 기술적으로 트라이 가능성이 높다,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서 유동성은 더 들어온다는 거죠. 코스닥도 상당히, 그러니까 23년이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23년일지 아니 20년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상당히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10 밑으로 과도하게 빠지고 비상기업 터지고 나서 이때고요. 아직 30을 못 갔습니다. 여기인데, 코스닥이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락했다가 10 밑으로 과도하게 빠졌다가 30을 돌파한 자리, 그때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더 갔어요. 사실 1062포인트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800부터는 더 그 트라이 한 건데, 요때 지금이랑 비슷한데 아직 여기 좀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좀 더 올라가서 요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30을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코스닥도 시세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시면 코스피는 일단 지난해 7월달 넘어갔죠. 그리고서 2021년
1년 초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3,000원까지 비운 걸 갖고 이거 여기 신고가를 도전하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물론 2차전지 부진이 가장 뼈아프긴 합니다만은 일단 7월까지 가려면 850까지는 가야 돼요. 코스피랑 커플링을 맞추려고 하면은 일단 850까지는 가면은 지난해 이제 7월달 지수고 그리고 이전 고점은 95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코스피랑 키노피를 맞추기 위해서는 1차 850, 2차 950 정도는 가주면 코스피랑 맞아요. 코스피가 더 약간 쉰다고 했을 때. 근데 코스피는 신고가를 갈 것 같고 만약에 코스피의 신고가를 간다 그러면은 코스닥도 1000 시대 다시 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MSCI 관찰대상국 증대 그 선진국 지수 관찰대상국 증대가 됐을 때는 대형주들이 분명 수급 들어오고 지금 덜 올 종목들 밸류에 싼 종목들을 선취매를 해내야 되는 건데 코스피만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코스닥도 올라온다, 어느 정도 커플링은 된다 했을 때는 그럼 어디다 투자할 때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코스피 시각적인 상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저께 제가 캡처한 거라서 어제 장중에 capture한 거라서 지금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 소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간 종목들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수급이 그래도 여기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봐야 되는 최근에 보면 현대차가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까 계속 현대차 강조드린 것도 그렇고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도 이거는 근데 이쪽은 근데 환율에 민감해요. 근데 어쨌든 그 이런 것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네이버가 오늘 날라갔습니다. 오늘 그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을 해서 한은 총재도 반대하지 않는다. 워낙 스테이블코인 발행하지 않는다 해서 오늘 장중 17% 막 날아가는 거 보였고 배당수 현대기아차가 배당수율이 높아요 지금. 그리고 HMM 같은 경우 정책 수혜가 되고 네이버 카카오는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고 포스콜딩스도 있는데 포스콜딩스는 지금 PBR 0.5배가 안 되니까 많이 싼 편이고요. 그리고 크래프톤도 잘 유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크래프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LMM 개발한다고 하는데 게임주로서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현대일렉트릭은 뭐 신고가 갔다가 좀 밀리고 삼성중공 오늘 계약 해지권 2건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좀 빠지는데 이거 애널리스트 코멘트한 게 있어서 오히려 뭐 기회라는 그런 얘기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올라간 종목들을 상당히 많아요. 강한 종목들이 많은데 이 안에서도 저평가된 것들을 소팅해서 포트 안에 있어야 된다. 대형주가 있어야 돼요. 지금 포트 안에 대형주가 있어야 된다. 코스피 대형주는 좀 싼 종목들이 포트에 있어야지 외국인 주도의 유동성 장세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도 그 커플링이 되려고 하면은 이 안에서 봐야 돼요. 근데 다만 그래서 코스닥을 투자하실 때 시가총액 작은 거 하면 안 돼요. 지금요. 스몰캡을 하면 안 돼. 스몰캡은 지금 돈이 안 들어와요. 물려도 하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해야 될 것이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그 구성을 보면 제가 1조 5천억 정도 끊었거든요. 50위 안에까지는 대략 1조 한 2천억까지는 50위 안에 좀 들어가는데 1조 5천억 안에서 보면 구성에 바이오가 있죠. 바이오가 많죠. 알테오젠, HLB, 뭐 휴젤도 바이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피부명체 휴젤, 파마 리서치, 펩트론, 리가캠 바이오, 삼천단계야, 에이벨바이오, 실리콘투, 코롱티슈진, 젠백스, 또 이제 셀트리온 제약, 있죠. 네이처셀, 보로노이, 시젠, 케어젠, 에스팜, 바이오 종목들이 많죠. 코스닥에 가려면 바이오가 가야 된다는 것이고 2차전지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많이 빠졌어요 이제는요. 예전에 엔캔도 다 빠져서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2차전지 쪽이 종목들이 남은 게 이제 이게 다고. 그리고 레이버 로봇은 이거 하나죠. 또 보면은 뭐 리노공업, 반도체 좀 있어요. 근데 반도체도 보면은 PSP, 파크 심들 반도체를 봐야 되나? 이오테크닉스 그 정도거든. 동린세미케 이 정도 있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아까 저기 크래프톤이 어디 있더라? 크래프톤이라든가 그건 게임 그리고 이제 엔터조 YG 엔터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컨텐츠 주석 엔진은 반도체가 있네요. 그러면은 요 코스닥에 가려 그러면은 보면은 바이오 가야 돼요. 이 섹터에서는 코스닥에서는 그리고 일부 엔터주 SM 뭐 JYP 엔터 아까 그런 것들 하이브는 코스피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 이런 애들 움직이고 크래시스라든가 이런 뭐 뷰티 쪽도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고 실리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관심 있는 쪽은 2차전지 외에 관심 있는 쪽은 지금 보면은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라 에코프로 BM이 다른 2차전지에 비해서 좀 덜 빠질 거예요. 이게 대형주라서 그렇습니다. 이쪽은 패시기 장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저가 매수가 빠지더라도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다른 스몰캡 종목들은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려 있으니까 다른 거 갈아타기 막 하고 요즘 2차전지 팔아가지고 바이오라든가 뭐 두산 그룹주, 두산 우선주, 두산 이런 거 갈아타는 시즌 많거든요. 뭐 두산 뭐 100만 원 간다고 했다면서 누가 그런 것도 있고. 제 고객 중에 한 분도 그 얼마 전에 지난달에 2차전지 팔아가지고 뭐 두산 우선주 사고
또 두산 본주사고 뭐 이러셨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갈아탔어요. 두산 팔아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거고 바이오도 뭐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젠백스는 제가 심사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는 IR을 제가 5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IR을 한 게 미팅을 한 건 6월 15일에 했고 IR을 한 거 마지막 정식 IR은 6월 4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미팅을 5번 하고 공식 IR을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뭐 18,000원대부터 지금 7만 원 전에 넘었었는데 여기까지 주요 포트 이제 포트 한 2순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수익이 많이 났고 이 시가적인 구성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엔터주, 뭐 JF엔터라든가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에도 엔터 4사는 경제방송 한경이라든가 머니투데이 이런 데서도 엔터 4사는 다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탑픽을 YG 엔터랑 SM 말씀드렸고 최근에 JYP 엔터 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포트에 있어야 된다. 제가 알고 싶은 뭐 바이오나 알테오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몰캡 종목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든 코스닥이든 시장이 좀 더 큰 종목들을 포트 안에 있어야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유동성 장세가 추가적으로 펼쳐졌을 때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보면은 그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논의 급물살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봐야 돼요. 주주 환원이 높은 기업들. 이제 KT가 지금 높아요. 그래서 KT를 관심을 저도 얼마 전에 SKT에서 KT를 갈아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KT를 보시는 거는 통신 중에서는 가능할 것 같고 강원랜드도 높아요. 강원랜드도 최근에 카디도 종목도 좀 최근에 다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지만 현대기아차 말씀을 현대차 우선주 얘기를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 활성화를 위해서 뭐 세제 개편 의지를 내비친 뒤에 그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되면은 증시 활성화는 물론 투자자들이 부동산 월세를 받는 것처럼 주식 배당금을 받아서 생활비에 쓰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그래서 올해 4월달에 이소영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개정안이 배당 성향 30% 이상 사실 정확히는 주주 환원율이에요. 주주 환원율 30% 이상의 상장사의 배당 소득을 금융 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차등과세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배당 소득을 노리는 사람들은 이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선호해서 주가를 매수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 배당 수익 내려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기업들의 외국인 투자가 들어온다는 것이고 그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리스크가 된 거예요. 삼성화재, 뭐 가온랜드, LS일렉트릭, KTNG, 뭐 NH투자증권, SK텔레콤, KT인데 여기 빠진 게 이제 현대차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루어지면은 대주주의 배당 유인이 커지고 세금 때문에 배당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기업 배당 성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금융 종합 과세가 되면은 최고 49.5% 맞습니다. 세금이 부과되고 종합 과세가 대주주의 배당 확대를 저해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배경이고 배당 소율 완화가 기업 지배주주들의 적극적인 배당 확대를 유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3년 이상 배당금을 꾸준히 늘리거나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그게 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시중금리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높은 기업들에서는 투자 매력이 생긴 거죠. 요즘 그래서 저축은행이 유동성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축은행이 지금 3.5% 금리 가지고는 예금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저축은행 위기설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증시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더 내려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배당 수익 높은 기업들이 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거기에 수급이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게 되니까 그런 종목들을 좀 포트에 넣고선 깔아놓자. 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또 이제 지금 그 증시가 요즘 공매도 세력들이 작살나고 있습니다. 조선주라든가 뭐 특히 하나시스템 최근에 급등했는데 그것도 공매도 잔고가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방산주 쪽에 약간 숏스퀴즈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고 방산주에서 좀 그런 게 나타났어요. 보통 공매도 현가 증가를 했는데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런 경우들은 공매도 쇼커버링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뉴스 코스피 이렇게 오를 줄은 뭐 이런 속 터지는 공매도 투자자 결국 이렇게 요 뉴스를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건데 공매도 잔고가 늘었지만 주가가 추세 상승을 나타내서 공매도 쇼커버링 가능성 높은 종목들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분류를 해보면 여기 보면 우리기술, 다날, 심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도 이거는 신고가 난리가 났어요. 이 종목은요. 젠백스도 지금 사상 최고가 13년 고점을 뚫었어요. 52,200원 역사적 고점 뚫고 장중에 72,200원까지 갔습니다. 오늘 갔다 왔었고 이건 제가 IR 많이 해서 그 시장 많이 알렸던 종목이고요. JNTC 6월 30일에 IR 한 달에 주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한전산업 원전 관련주 삼천전제약도 공매도가 많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올해는 뭐 12만 원대까지 저점 찍고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많고 갤럭시의 머니터리도 급등하고 있죠.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로. 요건 저기 그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가 탐방 여러 번 가서 소개한 종목인데 회사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가 급등하고 있고 태움. 키움증권 주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다 박살난 거예요 지금요. 이게 수익률이 다 플러스가 났잖아. 이거 이만큼 다 손해인데 태움은 100% 최근 한 달 100% 넘게 올랐어요. LNC 바이오도 많이 올랐고
태성 최근에 올랐죠. 태성 그 동박 장비 뭐 CATL 수주설 계속 있는데 그거랑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얘네가 유리기판 장비 또 하거든요. 그런 모멘텀이 좀 있고 알테오젠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또 민영 그 위원이 탑픽으로 알테오젠, 팩트론, 에이벨바 이렇게 세 가지 있거든요. 항상 알테오젠이 들어가요. 또 현대일렉트릭 지금 변압기들 종목들 수출 데이터가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6월달도 뭐 740% 성장 나왔다고 그러나 뭐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신고가 갔다가 좀 살짝 늘렸고 시장 델타 색깔 모르겠습니다. 얘는 그 얼마 전에 그 초전도체 뭐 특허 등록했다고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살아 있네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거래 재개 후에 2달 동안 잔고 금액이 5조에서 10조로 늘어났고 코스피 지수가 어쨌든 새 정부 들어서 좀 많이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에도 주가 상승 종목은 쇼커버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주가가 더 상승에 가파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트업 이 중에서 좀 덜 올라가는 종목들이라든가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은 좀 부담 없는 종목들을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 앞서서 여기 코스피랑 코스닥 시가총 얘기할 때 보면은 코스닥의 구조가 바이오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근데 앞서 코스피랑 코스닥의 주가 비교를 할 때, 그 지수 비교를 할 때 코스피가 지금 먼저 올라가고 코스닥이 더 올라갔으니 커플링 맞으려면은 코스닥이 850, 그 다음에 950까지는 올라가줘야 되지 눈높이가 키높이가 맞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코스닥의 시가총 구성상 어디가 올라가야 되는지를 보면은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이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에코프로 BM은 올해 하반기에 거래소 이전 신청 가능성이 높아 2분기가 흑전할 것 같거든요. 캐나다 백악관 공장 지금 중단시킨 이유도 그거를 가동시켜버리면은 연결로 봤을 때 적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초과 가동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이전 때문에 그걸 전략적으로 멈춘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나가는 것도 국내 공장만으로 크게 커버가 되니까. 근데 거래소 이전하게 되면 코스닥에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뭐 지금은 주가 하락은 더 제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갖고 만약 이것만 보신다면은 지금 관점에서는 내가 지난번 방송까지만 해도 좀 이차전 좀 줄여서 다른 섹터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6월 18일 방송에서는 일단 2차 전지 종목들은 지금은 주가는 바닥인 것 같으니 좀 버텨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더 옮기는 거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야 해야지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산업에 투자되는 이유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제3의 웨이브 해가지고 바이오텍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글로벌 상용화가 시작이 됐고 바이오텍 기술 기업들의 이제 기술 이전이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제 후기 임상 단계가 증가하면서 내년에 이제 수익이 될 것이고 글로벌 CDMO 사업도 좋고 미국 시장 초기 진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상승하고 내년엔 더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신약의 시대. 글로벌 신약 5 출시하고 신약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고 내년은 돈을 버는 해가 내년이거든요. 사업 다각화라든가 미국 사업 수익 창출 본격화, 신생 바이오텍의 등장 등에서 내년은 더 간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더 간다. 이렇게 유인투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 바이오 제약 산업의 성장은 지속 가능한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국내 상위사들의 펀더멘털이 강화되고 있어서 지금 바이오 제약 산업 합산 시가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올해까지는 대략 올해랑 내년까지는 바이오텍 리레이팅 신약 개발 기업 성과가 가시화되고 20년 이후에는 후기 임상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판매가 증가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받쳐주니까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텍 기업들이 앞으로 20년 이후로 많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산업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내 바이오 기업들 상위 7개사 비중이 90%를 상회하고요. 여기 연평균 20% 이상의 실적 성장이 나타내며 이게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죠. 코스닥도 이런 상위 종목들이 이제 60% 차지하는데 이런 앞으로 이제 5년간의 그 기업가치 리레이팅에 따라서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디 섹터를 투자할 것인지를 보면은 역시 당뇨 비만 치료제가 가장 핫한 것 같아요. 이게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을 했고 키트로가 가장 높아요. 매출 가장 높은데 이 릴레라든가 노브론디스크 당뇨 비만 체를 합쳐버리면은 2, 3이잖아요. 그리고 제파운드랑 위고비가 블록버스터에 등재했고 그럼 이걸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키트라다를 합산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닐리라 노보 4개 제품 매출이 131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키트루의 약 2배 정도 되는 거죠. 완벽한 2배는 아니죠. 90% 정도 되는데 여기 오젠픽 마운자로 위고비 제파운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합산으로 131억 6천억 달러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바이오 헬스케어 이거 뉴스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거고 그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가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1분기 실적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것이고요. 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크가 판매 중인 그 GLP-1 계열의 치료제들이 수준과 1위를 지켜온 한가운데 키트롤 야성을 도전하는 양상이다라고 이 더바이오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식의 순위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뇨 비만 치료제, 이거 당뇨병 비만 치료제 이쪽이 이 탑 10에 지금 4개나 들어있잖아요. 주 회사가 시장의 어떤 주류를 잡은 것이고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릴리와 노보의 주요 당뇨병 및 비만 치료제가 이게 합산으로 매출이 이제 131억 6천만 달러 찍게 됐다는 게 18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같은 경우에 머크의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9조 8천억 정도니까 그만큼 이 시장이 핫하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보노디스크의 GLTR1 같은 경우가 캐나다 특허가 소멸됐습니다. 이게 얘네 실수인데 노보노디스크 대표가 인터뷰를 한 게 특허 중간에 이제 그 갱신 그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걸 안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실수를 해가지고 뭐 특허를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특허가 취소돼 버렸어요. 그 이게 이제 대표가 그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26년에 캐나다와 브라질에서 GLP-1 그 제네 GLP-1을 출시할 계획인데 여기 어떻게 예상하냐 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데이터 독점권이 내년 1분기쯤 만기되는 대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노보는 그 캐나다에서 특허를 출원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실수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납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아마 삼천전제약의 그 노보노디스크의 리베이서스라 위고비에 대한 복제를 만들게 되면은 수혜가 되겠죠.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FDA에서 제네릭 의약품 승인 프로세스 간소화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DA 정책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아요. FDA는 최근 그 제네릭 의약품 승인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해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한 변경사항을 도입을 했고요. 요 502B2로 알려진 새로운 경로와 안전성 효능 입증을 위한 생물학적 동능성 연구의 허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생동성 시험 뭐 비슷하대로 하는데 이게 포함이 됐고 FDA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제네릭 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했고요. 그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 그 업체는 RLD라고 해가지고 기존 데이터에 의존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일정이 단축된다. 그러니까 제네릭을 개발하는 회사들의 개발 일정이 단축되는 프로세스가 도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 연차가 빠르게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빠르게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네릭 관련 기업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요. FDA에서 새로운 희귀병 치료제 승인 경로를 도입했는데 더 빠르게 그래서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초기 가능성만 보여도 바로 환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이라서 승인을 빨리 해주겠다는 겁니다. 약간의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작은 진전만으로도 환자에게 의미 있는 치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처치량 보이게 되면은 더 기다리지 않고 승인을 빨리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희귀질환 그 치료제에 대한 승인 경로를 도입해서 무작위 대조군 임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단일군 시험 데이터만으로도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다며 조건부 승인을 허용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전에는 이 프리사드가 사실 되게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면 안 좋을 거라고 봤었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국내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 쪽에서는 호재가 될 것이고요. 환자와 보호자가 제한된 증거일지라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중요시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사용 데이터 기반 사후 평가를 강화를 해서 요 실제 사용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희귀병 치료제 같은 경우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승인 또 품목을 받는데 상당히 용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이 요즘 대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받은 약품이 100개에 달해요. 100개인데 예전에는 별도의 시장으로서 봤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좀 더 인상을 빨리 하기 위해서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희귀 그 질환 치료제가 희귀의약품 지정을 바꾸서 가는 게 좀 전략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젠백스가 5월 2일에 미국 FDA로부터 진행성 해상마비 PSP라고 하는데 치료 약물 GV1001에 대해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패스트트랙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FDA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이 되게 되면은 임상 시험과 허가 과정에서 신속 심사, 임상 이상 시험만으로 조건부 승인, 그리고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그 R&D 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그 판매 승인 이후에는 최대 10년간의 미국 내 시장 독점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귀의약품 지정은 그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이걸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전 세계 희귀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8년에 대략 388조 정도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진단 기술이 발전하고 사례가 고령화되면서 이거는 환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 FDA는 그 희소질환 치료제 개발 촉진을 위해서 희귀의약품 제도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 환자 수가 통상적으로 10만 명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대체 의약품이 없는
식이질환에 대해서는 희소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관련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 기사를 보시면은 여기 뭐 한미약품부터 해가지고 회사 쭉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FDA의 그 식이약품 지정 제도 이렇게 받게 되면서 우리가 수출에 대한 기회도 많이 생겼다는 것이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식이약품 지정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술 수출 가능성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 수출의 어떤 전략적인 그 방식법이기도 해요. 또 판매를 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당분간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외부 기술을 도입하여 하면 그 파이프라인, 그 신약 후보 물질군이라고 하죠. 요거를 키워나가서 보이는데 이때 기술력과 시장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 그 FDA의 식이의약품 지정을 받는 기술을 눈여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FDA 임상시즌 진입을 목표로 했다면 지금은 기술력과 상업성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식이의약품 지정 획득을 1차 목표로 삼는 추세랍니다. 그리고 임상 자금 지원과 시장 독점권, 이 독점권이 되게 중요해요. 독점권이라는 이 실질적 이점 때문에 앞으로 도전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식이의약품 지정받은 기업들을 상당히 주목하시라 볼 수 있겠고요.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2월 달부터 제맥스를 많이 말씀을 계속 들어왔었는데 지금 매수는 좀 부담돼요. 솔직히 뭐 7만 원 오늘 18,000원에서 좀 72,000원까지 간 종목이라서 최근에 48,000원대 5,000원대 갔다가 3만 원대 조정 한 두 달 가까이 받고 그리고 급하게 올랐거든요. 매수는 좀 부담되죠. 그래서 이제 매수 추천의 의미는 아니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정도는 뭐 보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수는 좀 아닌 것 같다. 그 자제하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오늘 그 제약바이오에서 6월 18일 기준으로 전일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제약바이오가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트럼프 제약 관세 부과 발표 예정이기 때문일 거고 제약 관세 부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펜약 관련 조항은 하원에서 제약사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었는데 상원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디케이트 쪽을 더 낮추는 그 메디케이트 제공자 세금 및 주정부 지불 구조가 핵심 관점 포인트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병원 자금 조달과 직결되고 메디케이트 지불이 낮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완한 장치인데 이게 좀 발표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에 약재 반영하고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요걸 좀 기존 갖고 있는 거 갖고 있겠지만은 매수를 본격적으로 할 거는 요 발표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인데 요약을 하자면은 국내 증시는 지금 고액 예탁금 65조를 돌파할 수준에 그러면서도 신용융자 비율은 30% 이하의 유동성 장세의 시작을 됐음을 알렸고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커플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구성 비율이 바이오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기는 뭐 뷰티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같이 코스피랑 동조하기 위해서는 1차 850, 2차 950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여야 된다. 시가총액 구성상. 그럼 제약바이오의 투자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와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종목은 주로 코스피에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투자를 같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 같이 투자를 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을 투자 아이어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는데 주가 상승하고 모멘텀도 있고 이런 종목들은 쇼크보 가능성이 높으니까 선별해서 보시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가 시가총액이 높으니까 거기를 코스닥 쪽에서는 주로 보셔라. 그중에서 당뇨 비만 치료제가 핫하니 거기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종목도 맞지 않습니까? 뭐 펩트론, 덴드파마트 요즘 사상 효과 가고 삼성전자제약도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그런 식의 좀 투자 아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이약품 쪽에서는 제가 탑표로 보는 거는 제맥스지만 제맥스는 다만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매수 관점에서는 좀 지금은 아니겠지만은 FDA의 그런 트렌드가 식이약품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